전쟁을 설계하던 남자가 있습니다. 나토 고문, 미 국무부 외교전략가, 국제안보센터 책임연구원까지 거친 인물. 승자는 항상 미국, 독일, 일본이라 생각했던 인물. 그런 그가 한국을 연구하고 단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은 나라, 기자회견 한 번 없이 줄을 세운 나라. 미국은 영토를 사들이기 시작했고 일본은 트럼프 앞에서 고개를 숙였으며 중국은 기술을 무기로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오직 한 나라만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침묵으로 승리했고 납기로 존경을 받았으며 어떤 동맹국보다도 빨리 움직이며 누구보다도 오래 버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한국 뒤에 서겠습니다. 이 나라는 강한 게 아니라 절대 배신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도슨입니다. 영국 런던 태생, 옥스퍼드 정치학부 출신으로 20여 년간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략 자문을 맡았고 지금은 국제안보센터에서 탈세계화 시기의 전략적 제휴국가 연구를 총괄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의 줄 세우기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셈이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줄에 설지, 누가 누구의 편인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요. 지난 20년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대국 뒤에 서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책상 위 세계지도 한 귀퉁이엔 늘 공백 하나가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핵심 중 하나. 한때 제 머릿속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완충지대 정도로만 인식됐던 그 이름. 한국. 그게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저는 워싱턴 포럼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일본 고위 관료가 트럼프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양손으로 받치는 모습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이거 나중에 생각해볼게. 일본 측 대표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몇 달간 준비한 제안서를 들고 와서 5초 만에 차일피일 당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우리도 이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없이는.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바로 그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약한 척하며 강해지려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조용히 단단하게 준비한 나라들은 어디 있을까? 흥미롭게도 그 포럼에서 한국 대표는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언론들은 한국 패싱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는 오히려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한국만 초대받지 못했을까? 아니면 애초에 오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삼성, 현대, BTS, K9. 이 나라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익숙했지만 그 단어들이 만드는 전체 그림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그저 화제거리였지 전략적 실체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거든요. 얼마 후 저는 미일 정상회담을 참관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자리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를 마주하고도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했어요.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일본과의 관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라고 묻자 트럼프는 일본 총리를 흘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일본이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 봐야지. 그 순간 회견장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조공 외교는 여전히 존재한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하는 방식이 수백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모든 굴욕적인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초대장도 받지 못했고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요. 언론들은 한국 홀대론을 쏟아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게 무능력해 보였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왜 아무도 발끈하지 않지? 하지만 곧 저는 그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 만난 한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걔네는 참 신기해.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일은 제일 빨라.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벌써 계산 다 끝내놓고 준비해놓고 있어. 그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다른 국가들이 시끄럽게 목소리를 높이며 어필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실질적인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는 겁니까? 실제로 확인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미리 분석해서 그가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미국 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현지 채용 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노조와의 사전 협의까지 마친 회사들도 있었죠. 그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열린 비공식 안보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한 호텔에서 만난 중령 출신 국방전략가와의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50대 중반, 온화한 미소를 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도슨 박사님, 미중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길게 설명을 늘어놓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어떤 관점이죠? 교전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는 오래전에 익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동안 우리는 양쪽 모두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경쟁할수록 우리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쪽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파트너거든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일본의 굴복이 굴욕으로 느껴졌지만 그에 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이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을 줄이고 실력을 키우고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는 그 태도. 그건 외교가 아니라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2024년 말 트럼프가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팔라고 요구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처음엔 또 다른 그의 막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고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영토 거래 차원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생존 모델 자체에 대한 공개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전통적인 동맹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즉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자산이었죠. 그린란드는 빈 땅, 파나마는 낡은 운하. 미국에게 필요한 건 사람도, 문화도, 역사도 아닌 그냥 전략적 공간이었어요. 마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처럼 국가를 거래하려 했던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언제든지 전략적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파나마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켜줬다며 99년간 운하 지역을 조차했고 나중에 반미 시위가 일어나자 1989년 아예 군대를 보내 점령해버렸죠. 노리에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운하의 완전한 장악이었어요. 아, 이게 트럼프식 신미국주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시 한국을 떠올렸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그 어떤 거래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한국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한국도 어떤 주권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협상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삼성이 텍사스에 짓는 반도체 공장, SK하이닉스의 미시간 투자,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이것들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협박당하는 게 아니라 거래를 주도하는 거네. 그린란드는 일방적으로 요구당했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기술과 자본을 무기로 삼아 선택받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면적은 남한의 22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고작 5만 명입니다. 서울 한 개 구보다도 적은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보다 22배 큰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광활한 영토가 전략적 가치를 의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는 땅보다 사람이 꽉 찬 나라가 더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금 심각한 인재 공동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출산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젊은 인재들은 실리콘밸리나 런던 금융가 같은 몇몇 지역에만 몰려있죠. 나머지 지역은 텅 비어가고 있어요. 한국도 출산율 최저치를 찍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마치 한 명 한 명이 정밀 유도 미사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표가 분명하고 실행력이 뛰어나고 포기를 모르죠. 서울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만난 26세 청년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는 채팅 기반 무역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상태였어요. 직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 포함해서 셋입니다. 개발자 1명, 마케터 1명, 그리고 저요. 셋이서 3개국 진출이라니 처음엔 과장된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 거래액이 이미 수십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간단해요. 우리는 기술로 사람을 연결해요. 베트남 소상공인과 한국 바이어를 직접 이어주는 거죠. 중간 단계를 모두 생략하니까 모두가 이익이에요. 그 순간 이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이 적을수록 더 강해지는 나라였어요. 나중에 한국의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만났을 때 들은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기술을 들고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학벌보다는 실행력, 경험보다는 잠재력을 봐요. 이건 제가 연구했던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유럽은 시스템이 사람을 보호하고 중국은 조직이 개인을 압도하죠.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보다 사람을 믿고 조직보다 개인의 능력을 앞세우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레인 드레인 인재 유출이라는 말이 국가적 화두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면 그 나라는 쇠퇴한다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는 인재를 붙잡아두는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하고 있었어요. 인재가 떠나는 걸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더 높이 올라가라고 밀어주고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만난 30대 초반의 한국인 개발자가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는 영어도 그리 유창하지 않았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미국 방위산업체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려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지방국립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했어요. 학교는 별로 유명하지 않죠. 작은 나라 지방대 출신이 실리콘밸리에서 미국 방산업체와 일한다고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벌보다 실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IT 분야는 더욱 그렇고요. 제가 대학 때 만든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로 공개됐는데 그걸 본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미국에 이민 온 게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러 온 거죠. 여기서 경험을 쌓고 인맥을 만든 다음 언젠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원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관련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외 진출 인재의 귀국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나라였습니다. 즉, 나가는 사람도 많지만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이건 제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통계였어요. 저는 항상 이민은 탈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본국에 실망해서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이민은 확장이었어요. 런던에서 만난 한 바이오 연구소장의 말이 그걸 더욱 명확하게 해줬어요. 우리 연구소에 한국인 박사가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3년 동안 논문 6편을 쓰고 특허 2개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연구팀을 만들겠다면서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어요. 한국인들은 참 특이해요. 마치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울 건 다 배우고 인맥도 쌓고 그 다음엔 당당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인재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어요. 2024년 10월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방부에서 받은 한 장의 사진. K9 자주포가 새벽 사막을 가로지르며 흙먼지를 일으키는 장면이었는데 그 사진에는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산, 납기 준수 100%.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유럽 전체가 군비 증강에 나섰어요.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량을 늘리려 했고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를 업그레이드했죠.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의 유럽 배치를 서둘렀어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납기였어요. 독일의 경우 레오파르트 전차 하나를 생산하는데 30개월이 걸렸어요.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더 심했죠. 주문부터 인도까지 36개월이 기본이었어요. 그것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였고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K2 전차의 경우 주문 확정 후 6개월 만에 첫 배치 물량을 인도할 수 있었어요. K9 자주포는 더 빨랐습니다. 4개월이면 충분했죠. 처음엔 품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빨리 만들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폴란드군의 시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유럽산보다 오히려 뛰어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 경기도의 한 방산업체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자동화 생산 라인, 야간 근무까지 마다하지 않는 기술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기업 문화였어요. 공장장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우리에게 납기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의 문제예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장에서 누군가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늦출 수 없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유럽 업체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경쟁력이에요. 실제로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하나둘씩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났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했거든요. 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리처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최고의 무기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예요. 한국은 그런 나라죠. 무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무서운 점이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인류 최고의 성취라고 믿어왔어요. 스웨덴의 육아휴직, 독일의 의료보험, 프랑스의 연금제도.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문명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쟁의 공포가 다가오자 모든 복지 시스템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2%로 올리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했고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강행하며 전국적인 시위에 직면했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베를린에서였어요. 시내 중심가의 한 도서관이 군 징집 사무소로 바뀌어 있었고 대학 캠퍼스 한쪽에는 군수품 임시 저장소가 들어서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전시 체제로 바뀌는 모습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복지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희생을 요구받자 당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한국에서 봤어요. 서울 시내를 걷다가 노란 조끼를 입은 70대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정부에서 시키는 일인가요? 제가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일이니까 우리가 챙겨야죠. 그럼 봉사비는 받으시나요? 무슨 봉사비요? 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유럽은 시스템에 의존하는 복지국가였지만 한국은 사람에 의존하는 공동체 국가였다는 걸. 2024년 강원도 산불 때 영상으로 목격한 장면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정부의 공식 대응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이 더 빨랐어요. 소방 헬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조직한 자체 소방대가 화재 진압에 나서 있었고, 대피소가 부족하자 인근 교회와 마을회관이 자동으로 임시 대피소 역할을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대피민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당연히 도와야죠라는 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걸 유럽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런 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그게 한국의 현실이었어요. 사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은 더 싸고 독일은 더 정밀하고 미국은 더 강력한데 왜 하필 한국이냐는 거였죠. 그런데 직접 유럽 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됐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산 무기는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같은 성능의 무기를 절반 가격에 공급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리스크가 있었어요. 노르웨이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중국산 드론을 시험 도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비행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GPS 보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군사기지의 정확한 좌표까지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산 무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품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컸거든요. 실제로 러시아제 헬기를 운용하던 몇몇 유럽 국가들은 부품 부족으로 비행을 중단해야 했어요. 미국산 무기는 성능은 최고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어디서 사용할지, 누구와 공유할지까지 모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가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는 완벽한 대안이었어요. 품질은 충분히 좋고 가격은 합리적이고 정치적 부담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은 절대 구매국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었어요. 2024년 말 벨기에에서 열린 한국제 안보 컨퍼런스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의 무기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는데 발표 순서가 흥미로웠어요. 미국 대표는 자국 무기의 우수성을 30분간 늘어놓았고 독일 대표는 정밀성과 신뢰성을 강조했어요. 프랑스 대표는 유럽 방산업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그런데 한국 대표는 달랐어요. 그는 PPT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단한 표 하나를 보여줬어요. 지난 3년간 계약한 모든 무기의 납품 현황이었는데 놀랍게도 지연된 계약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의 무기가 가장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건 보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구매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들었거든요. 20년간 전략가로 살아오면서 하나의 철칙을 믿어왔어요. 강한 나라 뒤에 서라. 그게 생존의 법칙이고 승리의 공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새로운 줄을 서고 있고 그 줄의 맨 앞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은 기존의 줄에 서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줄을 만들어냈다는 걸. 그리고 그 줄에 이제 나토 회원국들도 EU 국가들도 ASEAN 국가들도 심지어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까지 합류하려고 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K무기, K팝, K기술이 일시적으로 인기를 끄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존 방식,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모델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지금 내부 분열로 흔들리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준비를 마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총칼 없는 세계 정복이었죠.
한국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전파하고 한국 기업들이 각국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모든 사람이 한국의 기술을 쓰고 한국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목격한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분실물 보관함에 휴대폰, 지갑, 노트북, 심지어 현금까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 광경. 어떤 사람은 그건 사소한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이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한국은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마치 전시처럼 움직여요. 정직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방비도, 첨단 기술도, 강력한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라가 가진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제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 줄을 선다면 저는 그 줄의 맨 앞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나라 뒤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강해서가 아니라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고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가기 때문이며 완벽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반도 끝의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그 숨겨진 이유를 K콘텐츠니 삼성이니 떠올리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 나라의 진짜 역사를 모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고 교과서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고 그저 버텼고 그리고 아무런 보상 없이 사라져간 이들이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태어나 문맹률 80% 시대의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부모들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독일 광산에서 폐의 석탄을 들이마셨고 중동의 사막에서 등껍질이 벗겨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외화를 자신은 커피 한 잔 못 마신 채 나라에 바치고 자식 등록금에 쏟아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기념비 하나 없이, 훈장 하나 없이 그렇게 조용히 한국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을 만든 건 그들의 침묵과 눈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희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1980년 봄, 미국 국무부 소속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정책 현장을 실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33. 미국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떠오르던 국가였고 보고서에선 성장률 10%, 수출 100억 달러 돌파 같은 수치가 빼곡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꽤 멋지게 포장된 케이스 스터디쯤으로 여겼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보인 도시는 생각보다 거칠고 투박했어요. 고층 빌딩이 몇 채 보이긴 했지만 그 너머엔 낡은 주택과 연탄 창고, 재개발 중인 허름한 골목들이 널려 있었죠. 한쪽에선 리어카를 끄는 노인들이 있고 골목길 안쪽엔 아직 슬레이트 지붕을 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기는 깨끗하지 않았고 서울의 봄은 미세한 먼지와 석탄 잔향으로 뒤덮여 있었죠. 제가 기대한 건 뉴욕 같은 도시의 세련됨이었겠죠. 그러니 충격을 받은 건 당연했어요. 이게 진짜로 세계가 주목하는 고도성장의 나라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고 옆에 있던 통역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겉으론 낡아 보여도 속은 불이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제 마음엔 묘하게 걸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의 한 구시장, 정확히는 동대문 근처를 둘러보게 됐어요. 관광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보기 위한 방문이었죠.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비좁은 통로 사이로 상인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 남성을 만났어요. 작은 철물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한눈에 보기에도 지쳐 있었죠. 지친 표정에서도 제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태어나 1960년대 초반까지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살았어요. 그때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어요. 학교도 못 갔죠. 그게 내 청춘이었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밥 한 끼 먹는 것도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책에선 경제기적이라는 단어로 정리된 그 모든 성장의 배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삶을 지탱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달렸던 사람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일지를 쓰며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오늘 보고서를 넘어선 한국을 처음 봤다. 도시의 외관이 아니라 거리의 사람들에게서 기적의 진짜 근원을 목격했다. 다음 날 현지 경제 관료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제기적이라 불리는 걸 만든 건 고등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골목에서 장사하고 공장에서 손에 기름 묻히며 일하던 평범한 국민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았죠. 제가 조사해야 할 대상은 통계나 정책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지탱해온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들은 전쟁을 유년기로 겪었고 빈곤을 일상처럼 받아들이며 살았고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손으로 미래를 지어 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연구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그보다 더 큰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게 됐어요. 겉으론 분명 낡고 부족한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특히 하면 된다는 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라지만 저에겐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건 희망 섞인 구호 아닌가요? 미국에서도 그런 말은 많죠.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느 날 무역 관련 실태 조사를 위해 서울 외곽에 있는 중소부품 공장을 찾게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이었죠. 지금이야 첨단 산업단지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엔 거의 허허벌판 수준이었어요. 공장 입구부터 흙먼지가 날렸고 건물 외벽은 녹슨 철판을 덧댄 듯 지저분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런 데서 뭘 얼마나 만들 수 있겠어? 하지만 공장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기계 소음이 쩌렁쩌렁 울리는 공간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거의 말도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 장비가 국산이 아니라 직접 개조하거나 조립한 중고 기계였다는 거였어요. 이런 걸로도 제품이 나오나?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공장장과 마주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한눈에 봐도 현장형이었어요. 양복 대신 기름 묻은 점퍼 차림이었고 손엔 굳은 살이 가득했죠. 그는 하루 14시간씩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죠? 하루라도 공장을 세우면 직원들 밥줄이 끊깁니다. 저 사람들 다 가족 먹여 살리는 가장들이에요. 정부가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외국처럼 복지도 없어요.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몸으로 부딪혀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면 된다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밖에 붙잡을 게 없었던 것이었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공장 내부의 풍경을 계속 떠올렸어요. 조악한 기계, 흘러내리는 땀, 그리고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게 진짜 한강의 기적의 동력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미국 본부로 중간 보고서를 송부할 때 저는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발전을 이해하려면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의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되게 하는 법을 아는 민족입니다. 물론 동료들은 고개를 갸웃했죠. 의지? 그런 건 측정이 안 되잖아. 그렇죠. 수치화도 어렵고 논문에도 안 어울리죠.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걸 직접 본 사람은 안다고. 그리고 그 대부분은 전쟁의 폐허에서 태어나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몸을 갈아 넣은 세대였어요. 그들의 몸은 고달팠지만 정신은 굳건했어요.
그들은 미국처럼 성공을 위해 달린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달렸어요. 그 생존의 의지가 결국 나라를 세운 거였죠. 한국에서 하면 된다라는 말을 피부로 느낀 이후 한동안 이 나라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 강하게 끌렸어요. 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는 숫자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삶을 더 알고 싶었죠. 1980년대 초의 서울, 특히 저녁 무렵의 지하철 풍경은 지금도 생생해요. 피곤한 표정의 수많은 가장들이 낡은 가죽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 노동자들인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면이 달리 보였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어느 날 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의 낡은 셔츠엔 얼룩이 가득했고 구두는 해질 대로 해져 있었죠. 그는 졸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봤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읽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겨 그에게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그는 피곤한 얼굴에 작은 미소를 띄웠어요. 큰딸이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집에선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읽네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집에서 왜 얼굴을 못 보세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니까 애들이랑은 자는 모습밖에 못 봐요. 미국이라면 가정의 시간을 빼앗긴 가장들은 좌절하거나 직장을 떠날 이유를 찾겠죠. 하지만 한국의 아버지들은 정반대였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버리는 게 당연했어요. 한국에서 가족이란 한 사람이 아닌 모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었습니다. 얼마 뒤 제가 서울 강북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당시 그 학교 교장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집에서 아버지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빠랑 하루만 놀기입니다. 순간 이곳의 한국인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것 같았죠. 미국에서 온 저에게 그건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함께 있고 자녀들과 야구를 하거나 캠핑을 가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선술집에서 한국인 직장인 몇 명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모두 40대 초반에서 50대 초였죠. 그중 한 남성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세대는 가족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살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자식들이 우리처럼 힘들게 살 테니까요. 그래서 참고 사는 거죠.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가끔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자다가 깨서 절 보며 아저씨 누구세요?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견뎌요. 우리 삶은 이미 자식들을 위한 거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은 무너졌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바로 다음 세대,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었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숫자나 GDP 같은 게 아니다. 이건 가정이라는 작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들의 삶이다. 제가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 국무부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나친 낭만주의 아냐? 전속으로 말했죠. 당신들이 직접 봤다면 그 말 못할 겁니다. 그 후로도 저는 그때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남자의 얼굴을 자주 떠올렸어요. 낡은 셔츠를 입고 가방 속 편지를 읽던 그 가장 말이죠. 그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가장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바쳤죠.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한 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데 어떻게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나요? 사실 그때까지도 정확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포항제철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시설이었고 그 답을 직접 찾으러 간 거였죠. 현장 책임자와 만나 철강 생산 라인으로 향했어요. 처음 들어선 제철소 내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뜨겁고 시끄럽고 무시무시한 규모의 쇳덩이들이 뿜어내는 불꽃과 연기로 가득했어요. 한참 현장을 둘러보다가 생산 책임자였던 50대 초반의 기술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팔뚝엔 불에 대인 상처가 선명했죠. 저는 물었어요. 어떻게 짧은 기간에 이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췄나요? 그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죽기 살기로 일했기 때문이죠. 그 순간 그의 손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손은 불에 그을리고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죠. 처음엔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1년 만에 포기하고 돌아갔죠. 시설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린 그럴 수 없었어요. 무조건 성공해야 했으니까.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들은 실패할 권리조차 없었어요. 공장 책임자는 제게 말을 이어갔죠. 우리는 그들이 두고 간 도면을 밤새 공부했어요. 매일 잠을 줄이고 죽도록 일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화상을 입어도 참았죠. 우리가 버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제조업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근로시간과 안전을 먼저 요구했어요. 당연한 권리였죠. 그런데 한국의 현장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노동자들 스스로가 먼저 몸을 던졌어요. 그들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말했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어요. 1980년대 중반 삼성은 반도체 산업에 막 뛰어든 상태였죠. 공장엔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해온 중고 장비와 기술 자료들 뿐이었어요. 현장 책임자인 40대 중반의 기술자는 제게 한숨 섞인 말을 전했죠. 반도체 제조법을 외국에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듣고 망가뜨리고 다시 조립하면서 배웠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아내가 출산할 때조차 저는 병원에 못 갔어요.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믿어요. 이 나라의 산업화라는 건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였어요. 맨몸으로 기술을 만들고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지에 이런 메모를 적었어요. 한국의 산업화는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땀과 피와 눈물로 이루어졌다. 이 나라를 움직인 엔진은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한국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결코 경제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매일 밤 집에도 못 가고 공장 바닥에서 쪽잠을 잔 노동자들의 눈물이었죠. 철강이든 반도체든 이 모든 것이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뤄낸 기적이었어요. 연구 도중 독일에서 일한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는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한 전직 광부를 어렵게 만나게 됐죠. 그의 이름은 박 씨였고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참이었어요. 박 씨는 서툰 독일어를 배우면서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해요. 먼 이국 땅에서 그를 버티게 한 건 오직 가족과 고국에 있는 동생들의 교육비 때문이었다고 했죠.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그때 우린 배고픔을 아는 세대였죠. 죽기 살기로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걸 몸이 기억했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절박함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느꼈어요. 박 씨뿐 아니라 그 세대는 진짜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굶는다는 현실을 온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광부, 간호사, 중동의 건설 현장 노동자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나라의 외화를 벌어다준 숨은 영웅들이었죠. 다시 서울로 돌아와 당시 교육부 관계자와 대화할 때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문맹률은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교육 진학률이 70%에 가까워졌죠.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부모 세대가 죽도록 일해서 자식 세대가 배울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의 피땀 어린 노동이 교육을 통해 자식 세대로 이어져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적 자본으로 변한 거죠. 그게 바로 한국의 숨겨진 경쟁력이었어요. 당시 한국 정부가 만든 수출 정책은 경제 전략이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죠. 서울에서 만난 무역 전문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한텐 해외 시장을 뚫는 게 전쟁이었어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린 굶어 죽으니까요. 독일에서
중동에서 그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들은 국제 경쟁을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정부는 정책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든 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이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국무부로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초국가적 경쟁력은 독일의 탄광, 베트남 참전, 중동의 사막에서 피땀을 흘린 노동자들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수출 아니면 굶는다는 절박함이 이 나라를 고등기술 강국으로 변화시킨 동력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저는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한국발 뉴스를 접하고 있었어요. 그날의 뉴스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국 경제 파산 위기, IMF 긴급 지원 요청.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 뉴스를 보고 고개를 저었죠.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고 말하면서요. 심지어 제 동료 중 하나는 이렇게 비웃듯 말했어요. 한국이 이제 끝났네. 결국 허상이었나 봐.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걱정이 앞섰어요. 그동안 제가 그토록 찬양해왔던 한국의 경제 기적이 허물어지는 건 아닌지 두려웠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보니 도시는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신문과 TV에선 매일같이 기업들의 줄도산과 실업자 폭증 소식을 전했죠. 호텔 로비에서 만난 기업인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린 이제 끝났어요. 나라가 부도났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서울의 분위기를 관찰했어요. 도심의 은행 앞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세계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붕괴를 보도하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자신만만했던 이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골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한 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옆에 있던 현지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나라가 외환 위기라니까 시민들이 집에 있는 금부치를 들고 나와 기부하고 있어요. 순간 말을 잃었어요. 미국이라면 시민들이 국가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자신들의 소중한 금부치를 내놓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선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은 금반지, 목걸이, 결혼 폐물을 국가에 내놓으며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50대 부부를 만났어요. 아내는 손에 결혼 반지가 없었죠.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행에 가져갔어요. 우리 반지가 나라를 다시 살리는데 보탬이 된대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물건까지 기꺼이 국가를 위해 내놓는 국민이 있다는 건 제가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음 날 방문한 한 중소기업 공장에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말이죠. 그들 중 한 명은 제게 말했어요. 회사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월급은 나중에 받으면 되죠. 미국에서는 위기가 오면 정부나 기업이 중심이 되어 매뉴얼에 따라 위기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은 달랐어요. 이 나라엔 그런 매뉴얼이 필요 없었죠. 이들에게는 위기를 이겨낼 국민 대응 신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히려 이들은 IMF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히 일어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저는 제 동료들에게 말했죠. 한국이 끝났다고 하지만 난 그들을 봤어요. 그들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물론 동료들은 믿지 않았어요. 윌리엄, 너무 감정적이군. 한국은 당분간 회복하기 어려울걸.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을 숫자로만 이해한다면 절대 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들은 국가가 힘들 때마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몇 년 뒤 제 예상은 맞았어요. 한국은 다시 일어났고 오히려 IMF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었죠.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IMF 위기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이 나라의 변화를 꾸준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서울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 지인은 교육계에 오래 몸담은 분이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인 부모들은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 교육에 집착하죠? 그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잃을 뻔했죠. 우리가 겪은 고통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순 없었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어요. 오직 사람뿐이죠. 교육만이 나라가 강해지고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때 저는 이전에 만났던 독일 광부박 씨와 IMF 당시 결혼 반지를 내놓던 그 부부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아니라 자식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저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가게 됐어요. 당시 그곳에선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죠. 젊은 졸업생들이 밝게 웃으며 부모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한 중년 남성이 홀로 구석에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의 옷은 낡았고 구두도 오래 신은 티가 났죠.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녀분이 졸업하신 거죠? 그는 제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중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좋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이해됐죠. 이 나라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을 통해 이루고 있었어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다음 세대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했던 거예요. 이튿날 지인을 만나서 물었죠. 그렇게 희생한 부모 세대는 행복할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 세대는 행복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삶은 행복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들은 단지 산업화나 민주화, 경제 위기 극복만이 아니라 자기 삶 자체를 희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에요. 오랜 기간 한국을 지켜보고 연구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나라의 경제 발전, 민주주의,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적 성취까지 모든 것이 결국 한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말이죠. 미국에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미국의 동료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 통계 같은 숫자였죠. 하지만 저는 한국을 오갈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IMF 당시 금반지를 내놓던 노부부의 손길, 자식의 졸업식에서 눈물을 훔치던 아버지의 뒷모습, 독일의 광산에서 가족을 위해 석탄을 캐던 노동자의 거친 손마디까지.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생생히 기억나죠.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제 백발이 되어버린 60대, 70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종로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성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으로 평생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그의 손엔 여전히 굳은 살이 남아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이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힘들었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손자들이 아무 걱정 없이 뛰어노는 걸 보니까요. 그의 말은 너무나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짊어져 온 희생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답답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들은 절대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 전 미국의 한 방송사의 초대를 받아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제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정부의 정책인가요? 아니면 대기업들의 노력인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한국을 세운 건 정부나 기업이 아닙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나 평생을 희생한 평범한 사람들, 바로 그 세대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지탱한 기둥 같은 존재들이었죠. 방송 진행자가 잠시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기둥이라는 말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기둥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죠. 그 세대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모든 걸 짊어지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날 저녁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만든 건 국가의 지도자도 유명한 기업가들도 아니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 평생 묵묵히 살아온 세대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진짜 건설자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한 진정한 기둥이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경제, 문화, 민주주의의 강국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늘 기억할 겁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요. 한국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건 기적도 숫자도 아니었어요. 묵묵히 살아온 60대, 70대 가장들의 눈물과 침묵 위에서 오늘의 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가장 위대한 세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들이 걸어온 길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역사이자 그 어떤 경제 이론보다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